아버님, 잠깐만요. 미연이 먼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막을 산산조각 냈죠. 저희 이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큰 땅은 우리 쪽으로 해주세요. 대출이 내일 모레가 만기라서 정말 급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요? 두식은 말없이 서서 아버지와 변호사 사이에 놓인 서류들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성격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양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한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얘야, 일단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나. 만수가 당황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미연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민철도 수십 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처음인지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을볕이 누렇게 눈을 익히던 그날 만수는 경운기를 세워두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지 조각으로 덮인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훑고 지나가니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언제나 아내 영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앞치마를 두른 채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며 웃던 그 모습이 말입니다. 영희 엄마, 올해도 알찬 벼가 나왔어요.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장독대는 만수를 대신해 가장 친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영희의 대답처럼 들렸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어주는 소리였습니다. 혼자 남은 저녁 시간이 길어질 때면 만수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만수는 평생을 땅을 일궈온 농부였습니다. 20살에 영희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땅에서 뿌리내리며 살아왔죠. 새마을 금고에서 마련한 대출도 성실히 갚았고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키우던 그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마을 잔치마다 상을 받곤 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휠 때까지 논밭을 오갔던 세월이었죠.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겨울에는 퇴비 만들기까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큰아들 두식은 도시로 나가 사업을 한다더니 몇 해 전 크게 실패하고 나서 고향집에 간간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얼굴이 야위어 보여서 만수의 마음이 아팠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깨가 움츠러든 채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과 함께 올 때면 둘 다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작은 아들 준호는 시내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성실한 성격 그대로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며 차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과 함께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이 안정적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만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묵은지, 부침,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죠. 영희가 살아있을 때 늘 차려주던 그 맛을 흉내 내려 했지만 아무래도 손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변함없이 담아 차렸죠. 특히 된장찌개는 영희가 담근 된장으로 끓였기 때문에 맛이 각별했습니다. 곧이어 준호와 며느리 선영이 내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선영은 말수는 적었지만 늘 정성스럽게 반찬을 덜어드리며 시아버지를 챙겼죠. 준호는 하루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논 매매 얘기하셨다면서요? 준호가 밥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 흘러나온 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만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네가 가진 게 땅뿐이잖아. 너희들 살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지.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단단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70평생 흙을 만져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실 만수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종이봉투를 장독대 밑 깊숙한 곳에 몰래 묻어둔 것이었죠. 그 봉투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영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걱정했고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글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준호와 선영이 집으로 돌아간 후 만수는 혼자 장작불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가운데 만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밖에서는 가을밤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면 마음도 갈라진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족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수는 영희가 남긴 그 봉투를 생각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이틀 뒤 도시의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한 변호사 사무실. 만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중요한 일이라 참고 견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달력에는 1998년 달력이 있고 오래된 사무실이었지만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변호사 민철은 아버지 또래의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어진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죠. 안경 너머로 만수를 친근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각종 법조문이 적힌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여러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만수 어르신, 상속 설계는 미리미리 하셔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형제간 재산 분쟁이 참 많거든요. 법원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통장사본, 보험증서, 농협출자증서까지 낡은 비닐봉지에 차분히 넣어온 것들이었죠. 평생 모은 재산의 증명서들이었습니다. 변호사 민철철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검토하며 중요한 부분에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해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논이 꽤 넓으시네요.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두 아드님께 어떻게 나누어 주실 생각이신가요? 균등 분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장남 우대 방식을 택하실 건지요. 요즘은 대부분 균등 분할을 하시는 추세거든요.
만수가 신중하게 입을 열어 답변하려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 두식과 며느리 미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미연의 눈가는 이미 울어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무언가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려주었죠. 두식의 정장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듯 턱에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미연이 먼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막을 산산조각 냈죠. 저희 이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큰 땅은 우리 쪽으로 해주세요. 대출이 내일 모레가 만기라서 정말 급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요? 두식은 말없이 서서 아버지와 변호사 사이에 놓인 서류들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성격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양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한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얘야, 일단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나? 만수가 당황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미연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민철도 수십 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처음인지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의 서류 정리를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일을 위해 반차를 내고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다가 형 내외가 바닥에 무릎 꿇고 절규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형,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또 빚 때문인가요? 이번엔 또 얼마나 큰 일이 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두식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겪었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적은 저축을 털어서까지 묵묵히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심각하고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저건 그냥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이번엔 정말 끝장이야. 두식이 처음으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정말로 우리 집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어. 잘못된 보증을 서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채무자가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어. 미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절규하듯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장손이잖아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형님을 항상 큰아들이라고 세우셨잖아요. 장손이 가문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 아닌가요? 변호사 민철이 난감한 표정으로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도장 찍지 말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고 차분히 합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만수는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소중한 서류들을 천천히 접어서 가슴팍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사랑방 겸 경로당에 낯선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빼입은 사내 둘이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났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던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시끄럽게 화투를 치던 분들까지 패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죠. 온 마을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김두식 사장님의 아버님이신 김만수 어르신이 계신가요? 한 사람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만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마주봤죠.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농부의 자존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가 김만수입니다. 무슨 일로 이런 이른 시간에 찾아오셨나요? 저희는 김두식 사장님의 거래처 채권자입니다. 급히 말씀드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경로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두식이가 또 빚을 졌구나. 이번엔 얼마나 큰 일을 낸 거야. 저런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다니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죠.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김두식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출한 보증 서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인데 서명 필적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말에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런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일은 마을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위조라니요? 그런 서류는 제가 써준 적이 없는데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미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경로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손에는 아직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무언가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게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조라니,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며칠 전 두식이 급하게 서류를 처리한다며 뭔가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사업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설마 그게 이런 심각한 일로 번질 줄은 전혀 몰랐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해서 긴급 상황을 알린 것이었어요. 수업 중이었지만 급히 대체 교사를 부탁하고 뛰쳐나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경로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급히 달려와서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형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누구시고요? 준호는 채권자들에게 다가가 서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교사로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위조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할 일이지 여기 시골 마을까지 와서 우리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실 권리는 없어요.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죠. 채권자 중 한 명이 냉정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이미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도 채무자의 동의 하에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김만수 어르신, 큰 논을 담보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만 넘기면 아드님이 다시 사업을 정리하고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규칙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효자라면 아버지 땅으로 아들의 빚을 막아라라는 무언의 강요였죠. 마을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일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미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만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형님을 큰아들이라고 항상 세우셨잖아요. 장손이 가문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손이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기대와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두식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은 뭔가 달랐어요. 장손,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문제로 부부간에 많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채권자들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처리하시는 게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길입니다. 밤이 깊어진 후 만수는 혼자 장독대를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장독대 밑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계속 팠습니다. 마침내 비닐에 쌓인 종이봉투가 손에 잡혔죠. 영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그 소중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정성스럽고 반듯한 영희의 글씨가 달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만수 씨,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미리 적어둡니다. 땅을 나눌 때가 오면 우리 둘만 아는 그 중요한 진실을 함께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내일은 온 가족이 모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식탁이 오늘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식탁 위에는 밥그릇 대신 농협 통장, 등기 서류, 새마을 금고, 대출 내역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두식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오후에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형,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온 마을이 난리였다고요. 채권자들이 왔다고 하던데. 준호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깊이 떨궜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도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무거운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식이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 키워온 자식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방법이 있어요. 논 일부를 마을 장학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형과 제가 공동으로 신탁 관리하면 어떨까요? 형 빚도 무작정 떠넘기지 말고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반년만 시간을 주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가족들 사이에 신락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두식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듯 했어요. 만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조금씩 들었거든요. 선영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연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 신탁? 말만 좋게 공동이지 실제로는 동생 쪽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권은 누가 갖는 건데요? 그리고 또 남 좋은 일만 하려고 해요? 장학회 기부는 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말이에요. 채권자들이 반년을 기다려주겠어요?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희망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형수의 예상치 못한 강한 반응에 당황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만수의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변호사 민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등기부등본을 오늘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심각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어르신 땅에 이중군 저당을 신청하려고 시도한 명확한 흔적이 보여요. 임의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심각한 목소리에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중근 저당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매우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것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만수가 전화를 끊자 미연의 손등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교사로서 길러온 예리한 관찰력으로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형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중근 저당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 아버지 땅을 담보로 뭔가 시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손만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입을 몇 번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식도 아내의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목소리 큰 미연이 이렇게 위축되고 떠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미연아, 너 혹시... 두식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미연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며 몇 분간 흐느끼다가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근저당 신청서 제 명의로 신청했어요. 식탁 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어요. 만수는 며느리를 말없이 바라봤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형님을 살리려고, 아니,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냥 시도만 했을 뿐이라고요. 두식이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서. 그리고 미연이 더 큰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위조 서류 얘기도. 사실은 예전에 형님이 급하다고 해서 시아버님 도장을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와드렸는데 그게 이런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모든 시선이 두식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형, 설마 정말로 아버지 도장을 몰래? 두식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맞아. 내가 시켰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돌려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모르게 도장을 가져다가 미연이한테 부탁해서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고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너는 몰라. 두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안정적인 교사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살잖아. 나만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을 맛이야.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비췄어요.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창문을 열어보니 어제 왔던 채권자들이 트럭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집기류라도 일부 가져가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장독대 옆에 항아리가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가 마당으로 나가며 외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시면 제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지막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농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순간 미연이 마당으로 뛰어나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근저당 신청, 제 명의로 한 거예요. 형님 살리려고. 아니, 우리가 살려고 그랬어요. 채권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두식이 뒤따라 나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돈은 미연이 계속 고백했습니다. 두식 씨 사업 실패만이 아니라 제 친정 아버지 병원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조 서류는 예전에 형님이 급하다고 부탁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은 마을에서 처음 벌어지는 것이었거든요. 누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형,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준호가 마당으로 나와 형을 바라봤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평생 형이라고 따르며
존경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맞아. 두식이 드디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시켰다. 한 번만 돌려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 채권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김두식 씨가 진짜 장손이 맞나요? 호적 등본을 보니까 1977년 읍사무소에서 정정한 기록이 2번이나 있던데요. 마당의 모든 소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채권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장손이 아니라고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수는 가슴팍에서 영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식이는 우리가 키운 아이지만 핏줄로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미연은 주저앉았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모두가 지쳐 쓰러진 후 만수는 온 가족을 장독대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은 마을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모두 앉아라.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할 때가 왔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두식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전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요. 두식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장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떠안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미연도 일어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형을 말리려 했지만 두식은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서 피가 났어요. 형,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 순간 선영이 두식 앞에 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선영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시아버님이 형님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엄마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식아,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더 애착이 갔어. 왜냐하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니까. 핏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아이니까. 사랑이요? 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장손이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책임져야 한다고. 그건 내 잘못이었다. 만수가 인정했습니다. 장손이라는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웠어. 미안하다. 미연이 갑자기 만수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호가 미연을 말리려 했지만 미연은 계속 울부짖었어요.
장손 대우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댁 어른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마을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자네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밤새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두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를 큰아들이라고 세우셨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는 내 큰아들이 맞아. 다만 핏줄이 아닐 뿐이지.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만수가 영희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너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두식이가 혹시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전해주세요. 핏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아이라고. 두식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 두식이에게 조금 더 주세요. 장손으로 살면서 더 많은 부담을 졌으니까요. 하지만 만수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는 공평하게 나누되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화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형제인 건 변하지 않아요. 형제? 두식이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피보다 진한 게 정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형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요. 어릴 때 저 때문에 맞기도 하고 용돈도 나눠주고. 미연이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아니고. 만수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그것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장손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장손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만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두식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쌉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짓은 뭐예요? 아버지 도장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채권자 대표와 가족들, 그리고 변호사 민철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두식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조건은 김두식 씨가 자수하겠다고 하셨죠. 대신 불법 추심과 주거 침입성 행위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되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무작정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갚겠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쪽이 약자인 척하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팔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드시나요? 그 순간 변호사 민철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불법 정황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중근 저당 신청서의 CCTV 화면 캡처와 채권자 측에서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역들이요. 채권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변호사 민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두식 씨는 위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되 상환 계획을 법원 조정으로 진행하면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압적 추심은 불법이거든요. 두식이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 명의 재산과 남은 주식, 차량까지 모두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땅은 제 이름으로 담보 잡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권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대표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어요. 법원 조정안을 따르죠. 대신 1년 내 60% 상환, 나머지는 2년 분할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양보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농지 임대료와 교육청 복지기금 대출로 메우겠습니다. 형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요. 채권자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로 1차 변제금을 입금해 주세요. 약속 어기시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수가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학회 기부는 바로 진행합시다. 영희가 평생 바라던 거예요. 농사로 번 돈이 아이들 공부에 보탬이 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미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일하겠어요. 위조건으로 벌금 나오면 제가 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독대를 닦겠습니다. 만수가 미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장독대는 잘못한 사람이 닦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닦는 거지. 하지만 제가 제일 잘못했잖아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 두식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 준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핏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만수 일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온 마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만수 씨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두식이가 양아들이었다니 그것도 몰랐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만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 마을 총회에서 논의해 봤는데 장학회 일은 전폭 지지하기로 했어요. 영애 씨 뜻도 그렇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이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당분간 생활이 어려우면 마을 기금에서 좀 도울 수도 있어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식은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1차 변제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미연은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고 준호는 방과 후 과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시고요.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무리하지 않겠어요. 작더라도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들었지? 우리 아이들이 다시 뭉쳤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겨냈네. 선영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학회 이름은 정말 영희 장학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영희가 평생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 우리 집 애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까지 챙겼어. 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남의 아이까지 키우시면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남의 아이가 아니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들이야.
그 어떤 핏줄보다 소중한 인연이고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손이니 뭐니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아들 똑같이 대할 거야. 차별도 특혜도 없이.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형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모시는 거예요. 뭘 번갈아 가면서? 만수가 웃었습니다. 함께 모시면 되지. 한 달 뒤 마을회관에는 장학회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영의 장학기금이라는 반듯한 글자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가 가진 게 땅뿐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걸 가지고 있었더군요.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울렁거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두식과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과 선영도 함께 있었죠. 제 아내 영희가 평생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판을 제막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우렁차게 울렸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영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장독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호가 뚜껑을 하나씩 열어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식이 옆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왔어요. 미연이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선영이 떨어진 낙엽들을 치웠습니다. 형, 추석 전날엔 정말 여기서 얘기해요. 서로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요. 준호가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로 도망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만수가 장독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봤지? 내 장독대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땅은 나눴지만 마음은 나눠지지 않았어. 그날 저녁 밥상에는 영희표 된장찌개가 다시 올랐습니다. 만수가 영희의 비법을 그대로 따라 끓인 것이었어요. TV에서는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마당 어귀에는 감나무가 주홍빛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엄마 맛이에요. 두식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만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알려준 비법이거든. 된장에 멸치 우린 물하고 애호박을 넣는 거야. 모든 빚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처가 완벽히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식은 여전히 법정에 출석해야 했고 미연은 매일 식당에서 일해야 했어요. 준호는 과외를 늘려서 바빴고 선영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빛에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짓을 멀리하고 가족을 가까이 두자는 단순하지만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형, 오늘 면접 어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두식은 며칠 전부터 작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합격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야. 이제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네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미연이 설거지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식당 일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좋더라고요. 선영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면 되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보였어요. 영희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더라고. 그때 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아들이라는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괜찮으실까요? 만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핏줄이고 뭐고 상관없어. 하지만 핏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준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은 제 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미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가족이죠. 만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년엔 고추 더 심자. 장학회 김장도 해야겠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가족은 다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밥이 서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남긴 말들이 우리를 살렸어.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살짝 울렸습니다.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영희의 편지를 가슴에서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만수가 편지를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우리야. 다음 날 아침 두식이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학교 가기 전에 나와서 형을 도왔어요. 미영과 선영도 함께 나와서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두식이 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와 구수한 된장 냄새를 실어 날랐어요. 그 냄새 속에는 영희의 사랑과 가족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해냈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